사람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책 읽는 삶, The Reading Life를 요약 리뷰해 드립니다. 부제가 타인의 눈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독서의 즐거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역근이의 글 보면 내면 세계가 확장되는 한 권의 책 읽기. C.S. 루이스는 당대의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 무엇이든 읽고 또 읽은 것은 전부 기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루이스는 10살 때 이미 존 밀턴의 신라고원을 읽었고 섹스피어를 인용하여 편지를 썼다. 그는 10대에 고전을 독파했고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읽었다. 루이스의 독서 습관은 평생을 지배했다. 그는 읽은 책의 내용을 거의 다 기억했다. 그가 쓴 책에는 그가 읽은 책들에서 한 권당 평균 1000개를 인용했을 정도다. 좋은 책의 관건은 당신이 몇 권을 독파하느냐가 아니라 그 중에 몇 권이 당신을 독파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모티머 애들러가 말했다. 루이스의 세계관과 정서는 그가 읽은 모든 책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루이스는 독서가 몸에 배어 있었고 또한 깊이 몰입해서 읽었다. 그는 거의 매일 평균 7시간 이상을 책을 읽었다. 루이스에게 독서는 삶이자 고결한 소명이자 끝없는 만족이었다. 그는 혼자 책을 읽었을 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읽었다. 독서 모임을 주도한 것이다. 루이스에게 책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훌륭한 문학을 읽으면 나는 천의 인물이 되면서도 여전히 나로 남아있다. 예배할 때나 사랑할 때 또 도덕적 행위를 할 때나 지식을 얻는 순간처럼 독서를 통해서도 나는 나를 초월하되 이때처럼 나다운 때는 없다라고 했다. 이 책은 루이스처럼 독서의 즐거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 편집되었다. 이 책을 통해 C.S. 루이스의 위트와 지혜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창이 열리기를 바란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1부가 이토록 소중한 독서라니, 독서라는 예술, 그 희열, 독서라는 예술, 그리고 그 희열. 우리는 왜 책을 읽는가?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 나 이상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자신의 눈과 상상력과 마음으로만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상상력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한다. 훌륭한 작품을 읽고 나면 자신이 밖으로 나왔다거나 관점에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는 느낌이 든다. 독서는 애정, 도덕, 지성 활동과 공통점이 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자아를 벗어나 타인 안에 들어간다. 도덕적으로 정의나 자비를 실천할 때 타인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경쟁 심리를 초월하게 된다.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사실을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신념 속으로 들어가고 타인의 열정 속에도 들어가고 타인의 상상 속으로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책을 읽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다. 타인의 신념, 열정, 상상. 지식이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즉, 우리가 타인의 자아가 되는 것이다. 타인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는 것이다. 타인의 안경을 쓰고 그 안경에 비치는 통찰, 기쁨, 공포, 경의, 흥취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문학 덕분에 우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도 다른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그 경험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간접 경험이기에 가치가 똑같지 않을 수는 있다. 우리의 존재가 엄청나게 확장된 것은 작가들 덕분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선량하고 사리 분별이 꽤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사는 세계는 너무 작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 자신으로만 만족하다가 결국 자아 이하가 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 눈으로 부족하기에 타인의 눈으로도 보는 것이 바로 독서다. 문학적 경험은 개성이라는 특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개성이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준다.
훌륭한 문학을 읽으면 나는 천의 인물이 되면서도 여전히 나로 남아있다. 독서를 통해서 나는 나를 초월하되 정말 나다운 내가 되는 것이다. 나는 진정한 독서가인가? 그 기준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것이 즐거우면 진정한 독서가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책이든 2번 이상 읽지 않는다. 그들에게 죽은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작을 읽는 사람들은 똑같은 작품을 평생 10번, 20번, 30번도 더 읽는다. 둘째, 독서 활동 그 자체를 매우 중시하면 진정한 독서가이다. 독서가 소일거리 정도가 아니다. 책 읽을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온 심혈을 기울여 찾는다. 방해받지 않고 독서에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기면 자신이 피폐하게 느껴진다. 셋째, 내 삶을 뒤바꿔 놓은 책들을 꼽을 수 있다면 진정한 독서가이다. 독서를 통해 사랑과 신앙과 사별의 경험 이상의 중대사가 된다. 의식이 송두리째 바뀌어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넷째, 읽은 내용을 계속 반추하고 떠올린다면 진정한 독서가이다. 좋아하는 행위나 연을 혼자서 읊조린다. 책 속 장면과 등장인물이 표상이 된다.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거나 정리한다. 그 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서로 자주 길게 나눈다. 책 한 권을 읽고 몇 년이고 감화를 받는다. 동화는 아이들만의 책이 아니다. 아이들만 즐기는 동화는 부실한 동화다. 좋은 동화는 평생 간다. 나는 동화 그 중에서도 판타지 즉 공상소설을 좋아한다. 나는 50대가 된 지금도 동화를 드러내놓고 읽는다. 유치함에 대한 두려움과 훌쩍 어른이 되고 싶던 마음도 함께 버렸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마음은 똑같은 것이다. 미성숙이란 옛것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것을 습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장이란 전에는 즐기는 것이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둘이 되므로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그냥 변화일 뿐이다. 지금의 나는 동화 못지않게 톨스토이와 제인 오스틴의 소설도 즐겨 읽는데 그것이 바로 성장이다. 소설을 얻기 위해 동화를 읽어야만 했다면 나는 성장했다고 할 수 없고 그저 달라졌을 뿐이다. 지금의 나는 동화를 읽을 때도 소설을 읽을 때만큼이나 확연히 성장해 있다. 어릴 적보다 지금 동화를 더 잘 즐기기 때문이다. 성장과 성장의 대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동화와 판타지를 유년기에만 국한시키는 개념은 그 자체가 편협하고 우발적인 생각이다. 거의 모든 시대와 지역에서 동화 장르는 어린이만 위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만 즐기는 것도 아니다. 어린이라고 다 동화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다 동화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톨킨에 따르면 우리가 동화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인간이란 창조할 때 본연의 역할을 최대한 다하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자연이 즐거워지는 것이다. 동화 속에는 인간은 아닌데 인간처럼 행동하는 존재가 등장한다. 거인과 난쟁이와 말하는 동물 등이다. 이들은 훌륭한 상징으로서 독자들에게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소설의 서사보다 더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해준다. 책을 연령대별로 깔끔하게 구분하는 것은 출판사에서나 중시할 뿐이지 진정한 독서가의 습관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나이 들어서 유치하게 아이들 책을 읽는다고 비난받는 사람일수록 어렸을 때는 어른들 책을 읽는다고 비난받았다. 명실상부한 독서가 치고 인생 시간표에 맞추어서 책을 읽는 사람은 없다. 문학은 일종의 시간여행이다. 문학 수업을 하는 참 목표는 학생에게 모든 시대와 실존까지는 몰라도 그중 태반을 유람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편협한 관점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한정된 시대와 계급에서 벗어나 더 공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역사만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진면목은 거의 문학에서만 볼 수 있다. 문학은 폭압적인 일반화와 슬로건에서 우리를 구원해준다.
동화는 현실 세계에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더해준다. 동화는 현실 세계에 무뎌지거나 눈 감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현실 세계에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더해준다. 동화를 읽는 아이는 갈망한다는 사실 자체로 행복하다. 사실주의 소설에서와는 달리 생각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마법의 숲 이야기를 읽었다 해서 진짜 숲을 멸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독서 덕분에 모든 진짜 숲에 약간의 마법이 걸린다. 동화에는 무서운 인물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자나 보호자들과 같은 훌륭한 인물도 같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무서운 인물도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품이 있다. 책 읽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현대작품보다 고서 즉 고전을 읽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고서는 전문가만 읽고 아마추어는 현대서적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향연 즉 심포지움을 읽는 대신 그보다 10배나 두껍고 따분한 현대서적을 읽는데 온통 무슨 주의와 그 사조가 끼친 영향을 기술한 내용일 뿐 실제로 플라톤이 한 말은 가문에 폭나듯이 나올 뿐이다. 사실 현대 해설보다 플라톤 자체를 읽는 것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직접 지식이 간접 지식보다 습득 가치가 높을 뿐 대개 습득하기도 훨씬 쉽고 즐거운 것이다. 나는 신서나 고서 가운데 하나만 읽어야 한다면 고서를 권하고 싶다. 해당 쟁점을 전체 시각에서 보기 위해서는 고서를 읽어야 한다. 고서를 읽는 것이 힘들다면 신서 2-3권에 고서 하나를 읽는 식으로 접근해보라. 시대마다 특유의 관점이 있다. 특히 잘 포착하는 진리가 있고 특히 범하기 쉬운 과오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 특유의 과오를 바로잡아줄 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고서다. 현대 서적만 읽는다면 반드시 맹점이 늘어나고 그것을 막을 우리의 힘은 약해진다. 어설픈 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계속 쉬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전을 읽어야만 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어느 한쪽이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라 둘이 똑같은 길로 잘못 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의 책도 과거의 책만큼이나 우리를 잘 바로잡아 주겠지만 불행히도 지금 우리는 미래의 책을 손에 넣을 길이 없다. 50살 때에도 똑같이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니라면 10살 때도 읽을 가치가 없다. 허구의 작품 가운데 나이가 들었다고 그만 읽어야 할 책이라면 애초에 읽지 않는 편이 낫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조지 맥도날드다. 그의 소설 판타스테스를 처음 접한 나를 잊을 수 없다. 마치 여태 세상 끝에서 나를 부르던 목소리가 이제 내 곁에서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지 맥도날드를 스승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 실제로 내 저서 가운데 그의 말을 인용하지 않은 책은 한 권도 없을 것이다. 조지 맥도날드의 판타스테스는 내 상상력을 회심시키고 세례까지 주었다. 30년 전의 그 첫 경험은 줄곧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알맹이는 물론 껍데기까지 버릴 것이 없었다. 금박을 씌운 환약이 아니라 환약 전체가 금이었다. 그의 판타지 작품에서 나를 매료시켰던 속성은 알고 보니 현실 세계의 속성이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신성하고 신비롭고 무섭고 황홀한 실제였다. 단어를 죽이는 가장 큰 원인은 대다수 사람이 그 단어로 단순히 대상을 묘사하기보다 찬반을 표현하려는 욕심이 단연 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어는 점점 묘사에서 멀어져 평가에 가까워진다. 묘사가 아닌 평가. 말하는 법을 이미 잊은 내용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각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J.R. 톨킨의 위협은 대단하다. 그의 호빗이나 반지의 제왕은 마른 하늘에 번쩍이는 번개와도 같은 작품이다. 우리 시대에서 단연 독보적이고 예측을 불허하는 책이다. 그 책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소식이 있다.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책이다. 그 책은 우화가 아니라 신화다.
우화가 아닌 신화. 신화는 각 독자에게 그가 가장 긴밀하게 몸담고 살아가는 세계를 가리켜 보인다. 신화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여태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풍부한 의미를 되살려낸다. 그것이 바로 신화의 가치다. 현실의 풍경이 식상하거든 거울에 비추어 보라. 빵이나 금이나 말이나 사과나 길을 신화에 담글 때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견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한 현실은 더 현실다워진다. 이 책을 빵이나 사과만 아니라 선과 악, 우리의 끝없는 위험과 고뇌와 기쁨까지도 그렇게 다시 보게 해준다. 신화에 담그면 더 똑똑해 보인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그는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행을 할 때 그 여행하는 곳을 즐기듯이 책을 읽을 때도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그 책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를 통해 더 새롭고 참신한 즐거움, 내 시대에는 결코 만나지 못할 것들, 다양한 감정 상태와 정취, 진짜 과거로 가는 여행에 이르기를 바란다.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나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픈 갈망조차 없을 만큼 나 자신이나 이 시대에 매료되지 않았다. 해외로 떠나는 휴가를 관광객으로서만 보내는 일은 내게는 유럽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얻을 것이 그보다 많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난 시대의 문학에 우리 자신의 얼굴만 비추어 보고 만다면 그것은 과거를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책 읽기에 날개를 달아줄 생각들을 정리해 보겠다. 책 읽는 삶은 독서의 자리가 확고해야 한다. 독서의 자리. 책에 나오는 단어의 조합은 의미와 별개로 음악성을 지닌다. 진실하지 않고는 글을 잘 쓰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성 자체가 좋은 글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진실성은 문학적인 재능이 아니라 도덕적인 덕목이다. 진실성에 대한 보상을 바랄 곳은 내세이지 문단이 아니다. 문체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어떤 생각이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문체는 주어진 생각을 가장 아름다운 단어와 운율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때의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도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이렇게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워지게 하는 것이 바로 문체의 위력이다. 아름다움은 책 속에 있지 않고 책을 통해 온다. 책이나 음악을 통해 오는 것은 그리움이다. 문학이란 대부분 즐거움을 위해서 읽는다. 순전히 즐거움을 주기 위한 작품을 비평가들은 업무 시간에 성과를 얻으려는 듯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버터 바르는 칼을 평가하기 위해 통나무를 톱질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독창성을 갖고 싶다면 독창성을 떠받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고 작은 일에도 그 자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신을 믿는 신화를 버려라. 최신 책일수록 더 금방 구식으로 변한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그 시대의 책만을 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폭넓은 취향의 독서란 헌 책방 바깥에 내놓은 책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취향도 날마다 마주치는 각양각색의 인간 군상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책을 향유하는 사람은 자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사심이 없는 자다. 책에 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언젠가는 좋은 책을 탐도할 수 있다. 그들은 감각세포가 늘 깨어 있으며 놀라운 감상의 안목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 책을 사랑하는 아이는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지까지 이르는 값진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단언하건대 모든 좋은 책은 적어도 10년에 한 번씩은 다시 읽어야 한다. 사랑에 빠지는 방법은 꼭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가능하다. 내가 읽은 모든 책이 바로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된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인생과 사랑을 본다. 큰 것이 작은 것을 품듯이 거장의 감상 속에 범인의 희로애락도 다 담겨져 있게 마련이다.
책을 읽을 때 절대로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다.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쓸모없는 장이 나올 때는 주저없이 건너뛴다. 국가는 책을 읽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란 단순히 현세에서 인간의 평범한 행복을 키우고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불을 쬐며 한담을 나누는 부부, 선술집에서 다트게임을 즐기는 친구들, 자기 방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에서 땅을 파는 남자, 바로 이를 위해 국가가 있다. 그런 순간들을 늘리고 지속시키고 지켜주지 않는 한 모든 법률과 의회와 군대와 법정과 경찰과 경제 등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나는 그 무엇도 서로 꼭 들어맞는 독자와 책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의 문학적 취향은 인간만큼이나 다양하지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헨리 제임스를 좋아하거나 제인 오스틴을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내 평생에 걸쳐 오만과 편견을 수시로 읽고 있는데 조금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예술과 문학이 건강하려면 단연코 순수한 오락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분명히 종교적 진리나 적어도 도덕적 진리에 종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악마 행세도 그만두게 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예술가는 인간의 기존 취향과 관심사와 역량을 고려하여 활용하고 길들이고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거만한 무관심은 비범한 재능이나 고결한 태도가 아니라 게으름과 무능일 뿐입니다. 모든 예술 작품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수능을 요구한다. 보라, 들으라, 받으라, 길을 막지 말고 비켜나라. 눈앞의 작품에 그렇게 순응할 가치가 있는지부터 묻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일단 순응하지 않고는 답을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은 후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책에 관해 토론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본다. 때로 상당한 격론이 벌어진다 해도 말이다. 편지를 쓰는 특권은 차마 말로 하지 못할 부분까지 지면에 옮기고 말보다 웅장하게 글에 담아내며 자칫 대화 중에 놓치고 지나갈 감정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태 내가 읽은 모든 시 가운데 단테의 시가 최고다. 그런데 그의 시의 탁월함이 최고 정점에 이를 때면 정작 단테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요컨대 시 예술 전반에서 최고 경지는 결국 일종의 물론합니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시인의 눈에 비친 세상 전체가 그의 뇌리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시인은 길을 비켜나게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파도가 밀려오고 산들이 잎을 흔들고 빛이 비춰들고 천체가 회전한다. 이 모두가 시를 짓는 데 필요한 소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시다. 그냥 기술만 하기는 불가능하다. 말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의식이 있는 존재인 만큼 날마다 종일 우리 삶을 구성하는 정수는 암시와 직위와 은유와 감정을 통하지 않고는 소통될 수 없다. 어떤 감정은 그 자체로는 썩 중요하지 않지만 삶을 엿보는 단서가 된다. 삶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정서와 감정이 필요하다. 독서의 맛을 돋우는 나만의 비결이 있다. 우선 독서가 취미가 되어야 한다. 나는 맨 뒤쪽 빈 페이지에 지도를 그리고 책 속의 인물 계보를 도표로 작성한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밑줄을 쳐둔 모든 단락 끝에 색연을 만든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독서를 즐긴다. 손에 연필을 쥐고 말이다. 늘 무언가를 만드는 셈이다. 이렇게 읽은 책은 책의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장난감처럼 정까지 든다. 내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빚진 부분을 읽는다면 그것은 팔다리를 하나 잘라내는 것과도 같다. 조금만 더 책을 읽을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얕고 넓게 읽거나 깊고 좁게 읽거나 둘 중에 하나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과 천사와 동물의 즐거움을 위해 위대한 상상력으로 자연계 전체를 고안하여 빚으셨고 굳이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셨다. 이때 그 언어가 때로 시로 터져나온 것은
내 생각에 적절하다 못해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 시 또한 이전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에 몸을 입혀주는 작은 성육신이기 때문이다. 시는 작은 성육신이다. 자신만의 문체를 개발하려면 첫째, 본인이 하려는 말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둘째, 만전을 기하여 정확히 그것만 말해야 한다. 우리가 하려는 말을 독자가 처음에는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끔 나는 글쓰기란 양떼를 몰고 길을 가는 것과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 왼쪽에든 오른쪽에든 문이 열려 있으면 독자는 당연히 아무 문으로나 들어간다. 좋은 신발은 신고 있어도 느껴지지 않는 신발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독서는 시력이나 조명이나 인쇄 상태나 맞춤법 따위를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가능한 것이다. 부록, 나의 독서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 현재의 당신을 빚어낸 책을 10권만 꼽아보세요. 그 책들이 어떻게 당신을 빚어내는지 책마다 한두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독서라는 선물은 루이스가 자주 쓴 표현으로 타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읽은 책 가운데 당신의 세계관과는 사뭇 다른 세계관을 보여준 책들은 어떤 책인가요?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당신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익숙하지 않는 다른 세계, 문화와 인종과 종교와 역사 등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세계에 눈뜨기 위해 당신이 읽어야 할 책들은 무엇인가요? 루이스는 고서와 심지어 유년기에 읽었던 책까지 다시 읽는 것을 매우 중시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다시 읽은 책은 어떤 것들이며 왜 굳이 그 책들이었나요? 3번 이상 읽은 책은 무엇이며 그 책들은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아득한 어린 시절의 책들이 당신을 매혹하여 책을 좋아하게 만들었던 기억을 글로 써보세요. 그 책들을 최근에 다시 읽은 적이 있나요? 여전히 매혹적이었나요? 이런 유년의 경험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평소 현대 서적들만 읽어봤다면 이제부터 당신이 막간에 작정하고 읽을 고서, 고전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루이스는 판타지와 마법의 책인 동화를 자주 언급했는데 당신은 이 장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동화는 무엇이며 그런 책들이 당신에게 현실 세계관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루이스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인 조지 맥도날드를 알게 된 순간을 감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작가를 제일 좋아하며 그 작가는 당신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했나요? 루이스는 즐거움을 위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설령 즐거움의 가책이 느껴질지라도 당신이 순전히 즐거움이라는 목적으로만 읽는 책은 어떤 종류인가요? 이런 독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상으로 C.S. 루이스의 책 읽는 삶, The Reading Life의 요약 리뷰를 마칩니다.